예,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효과를 점검해 봤더니 전 월세 계약 갱신율은 57.2%에서 77.7%로 높아졌고요. 임대차 거주 기간은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결국 법 시행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선 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고 집주인들은 계약 연장을 고려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면서 전세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쏙 빼고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갖고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판이 당장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홍 부총리가 조만간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 시간에서는 이 홍 부총리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나오는 다양한 해석들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에 나가 있는 조현석 기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예, 조 기자,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런 화살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이르면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담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담화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권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데다 또 마땅히 추가로 내놓을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담화는 이딴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다시 한번 집값 하락을 경고하는 구두 개입 성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하락을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정부의 집값 과열 경고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9.7%나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0% 정도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거품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고가 먹히지 않는 건 이번 정부에서 20여 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고 정책 기조도 자주 바뀌면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홍 부총리가 부동산 담화를 통해서 단순히 구두 개입하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예, 이렇게 규제를 하고 실패하고 또 대책을 내놓고 이 와중에 정책 기조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 부총리가 담화에 나서는 배경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네,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동산 정책에서 그동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세 장관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주도권 뺏기면서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김 장관이 물러난 뒤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조처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쪽의 사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뭐라도 내놓아야 하는 홍 부총리 입장에선 구두 개입이란 고육지책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과열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긴 또 합니다. 여기에 이번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의 총대를 매는 행보를 통해서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불거진 본인에 대한 해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이죠. 부동산 논란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일부가 교체된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 정도는 부족하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때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책임은 청와대보다 내각이 져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만간 담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길 바라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그리고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도 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오늘까지 2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2차 추경안의 규모를 키우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보강해 처리하자는 방향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늘리려면 33조 원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증액은 안 된다고 맞서 왔습니다. 예,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전 국민이냐 또 소득 하위 80%냐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던 재난지원금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네,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전 국민,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소득 80%에게만 주자고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절충안으로 고소득자, 고액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 일부만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조 1천억 원 규모 카드 캐시백과 2조 원 규모 국가 채무 상환 예산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그래도 여야 정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오늘 추경안이 처리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보상금, 지원금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추경안이 통과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